때는 성군이라 칭송받던 세종대왕의 치세였습니다. 태평성대라 불리던 그 시절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평강현감을 지낸 나이의 딸이자 정승 집안의 며느리였던 감동입니다. 그녀는 본래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검교 참판을 지낸 최중기라는 사내의 아내가 되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평온하고 고결한 양반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담장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기와집 아래 그녀의 방 안은 늘 시린 한기만 감돌았습니다. 남편 최중기는 밖으로 돌며 기생들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 몰랐고 독수공방하는 감동의 밤은 그저 길고 길기만 했지요.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녀의 비극은 바로 이 지독한 소외감과 남편의 배신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정숙했던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억누르면 누를수록, 가두면 가둘수록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욕망의 싹은 더욱 거세게 자라나기 마련이지요. 감동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최중기는 밖에서는 호기로운 사내였을지 모르나 집안의 아내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정을 나누며 집을 비우는 일이 예사였고 감동은 그저 빈방에서 촛불이 녹아내리는 소리만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감동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여전히 고운 피부와 서늘할 정도로 매혹적인 눈매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내 이 청춘이 이대로 지는 꽃처럼 시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생들을 품으며 즐거움을 찾을 때에 자신은 이 숨막히는 담장 안에 갇혀 정절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이지요. 그때부터 감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눈물 짓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던 별표 갈망 별표 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내를 품고 싶다는 욕정을 넘어 자신을 방치한 남편에 대한 복수이자 억눌린 자아의 발버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으니 나 또한 이 집안의 법도를 버리리라. 감동은 외출을 핑계 삼아 집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는 구실이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점차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사대부 여인이 혼자 길을 나서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종들을 따돌리고 시장터나 연못가로 향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시선에 한 사내가 머물게 됩니다. 그는 김여회라는 이름의 사내였는데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감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길이 식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는 것을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감동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나가 기거하며 여러 사내와 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숙한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요하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남자를 선택하고 탐하는 포식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넘은 이 담장 너머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감동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내는 김여회라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감동은 그저 한 사내의 첩으로 남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슴속엔 수만 가지 색깔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과감하게 남편의 집을 영영 떠나버립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양반과 부인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나 감동에게는 그 비단 감옥보다 거친 들판이 더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도성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매력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여회의 집에 머물렀으나 곧 그녀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타고 한양 사대부들의 귀에 들어갔지요. 평강현감의 딸이자 최참판의 아내였던 이가 그리도 절색이라더라. 그 눈빛 한 번에 넋을 잃지 않는 사내가 없다더라 하는 은밀한 이야기가 밤마다 술잔 위를 떠다녔습니다.
감동은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때로는 평범한 여인처럼, 때로는 남자의 옷을 빌려 입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정승의 저택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풍류를 즐기는 한량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녀가 정을 통한 사내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판서부터 현직 고관대작, 심지어는 왕실의 종친들까지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그저 육체적인 욕망만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내들과 시를 주고받고 검은고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 나란 일도 잊은 채 내 사랑 감동아를 외쳤지요. 감동은 그들에게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눈길과 찬사를 보상받으려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그녀가 만난 사내의 수가 무려 38명에 달하게 되자 한양의 공기는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이 집 대감과 정을 나누고 오늘은 저 집도령과 눈을 맞추는 이 대담한 여인의 행보가 결국 조선왕실의 가장 깊은 곳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동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화려한 꽃길이 사실은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시작된 이 작은 파문이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동은 더 이상 예전에 수줍던 양반과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녀가 머무는 곳은 늘 사내들의 은밀한 발길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이토록 그녀를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사내들의 마음을 훔치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감동과 인연을 맺은 사내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대연, 지방관, 이승장, 명망 높은 학자였던 권채, 심지어는 왕실의 친인척들까지 그들은 감동의 집을 드나들며 비단 옷감을 선물하고 시를 지어 바치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감동은 그들 사이를 유영하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서늘하게 사내들을 다루었지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생활 뒤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정을 통한 사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아는 고관대작들이 감동의 집대문 앞에서 마주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허, 대감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아, 나는 그저 달빛이 좋아 산책을 나왔소만. 이런 식의 어색한 대화가 오갔을 테지요. 여기서 그녀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질투라는 놈이었지요. 감동을 진심으로 연모하게 된 사내들이 그녀를 독점하고 싶어하면서 사대부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녀가 유부녀의 신분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풍류라 치부되기도 했으나 여인이 남편을 두고 밖으로 도는 것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죄악이었지요. 감동의 이름이 한양 시전 바닥에서 아이들의 노래 가사에까지 오르내리자 마침내 사헌부, 오늘날의 검찰의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아끼던 사내들은 자신의 명성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감동은 어제까지 자신을 찬미하던 사내들이 등을 돌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동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사내가 여럿을 품는 것이 기계라면 어찌 여인이 그리하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냐는 듯한 태도였지요. 결국 세종 9년, 감동은 관가에 붙잡혀 압송되기에 이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연쇄 스캔들의 전말이 밝혀질 판국이 된 것이지요. 추국장에 끌려 나온 그녀의 앞에는 그녀와 하룻밤 정을 나누었던 사내들이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제 추국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감동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관원들의 낯빛을 보십시오.
그들 중 몇몇은 감동과 이미 은밀한 정을 나누었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방망이질 쳤을까요? 제발 내 이름만은 나오지 말아다오라며 속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추국관이 엄하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양반가의 부녀로서 어찌 이리도 음탕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와 정을 통한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라.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숨을 구걸했을 터인데 우리 감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떼었지요. 그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추국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만난 사내들이요. 글쎄요. 너무 많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나으리들 중에도 제 방문턱을 넘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추국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동은 자신을 살려줄 구원주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날을 꺼내 들었지요. 그녀는 줄줄이 사내들의 이름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판서부터 현직 고관대작, 심지어 왕실의 종친인 평강군까지. 그녀의 입에서 이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기록을 담당하던 서리는 손을 떨었고 신문하던 관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은 자신을 요하라 손가락질하며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당신들의 민낯 또한 이토록 추악하지 않느냐고 온몸으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조선의 조정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자신을 심판하려는 저 사내들 또한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요. 세종대왕 또한 이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찌 한 여인의 입에서 나라의 기둥이라는 자들의 이름이 이토록 많이 나온단 말이냐. 임금의 진노는 하늘을 찔렀고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을 넘어 조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감동은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은 목숨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었던 그 답답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일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동의 입에서 조정의 핵심 관리들, 즉 판선이 참판이니 하는 고위직들의 이름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오니 대거라니 얼마나 수라장이 되었겠습니까? 어제까지 예를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선비들이 오늘은 감동의 치맛자락을 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내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들을 모두 벌주었다가는 조정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매서운 채찍을 맞아야 했지요.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른 것은 물론 감동과 정을 통했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명단에 올랐던 관리들은 줄줄이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권력이 감동이라는 여인과의 하룻밤 꿈으로 인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양 바닥에는 감동의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사대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처절한 대가를 치른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감동 본인이었지요. 그녀는 의금부의 차가운 바닥에서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주리에 틀려 비틀어졌고 고운 피부는 매질에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말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에도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여인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유교 질서가 한 여인의 당돌한 행보 앞에 비웃음을 샀으니 조정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녀자들의 외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풍속을 단속하는 서슬 퍼런 법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 한 명을 잡기 위해 조선의 모든 여인이 더 좁은 담장 안으로 갇히게 된 셈이지요. 화려했던 연애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옥사와 유배지의 찬바람뿐이었습니다.
감동은 자신이 탐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대가로 자신의 육체와 명예, 그리고 자유를 모두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비웃는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기나긴 추국이 끝났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이 희대의 치정 스캔들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보통 이런 일을 저지른 여인이라면 사약을 받거나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겠지요. 하지만 성군이라 불리던 세종대왕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임금께서는 비록 그 죄가 중하나 그와 정을 통한 사내들 또한 매한가지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으니 어찌 여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겠느냐, 감동의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하십니다. 다만 양반가 부인이라는 신분을 영영 박탈하고 그녀를 변방의 관비로 보내버리는 처분을 내리시지요. 비단옷을 걸치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감동이 이제는 거친 베옷을 입고 관청의 허드레시를 하는 노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귀환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나방의 삶을 끝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것이지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녀가 관비로 전락한 뒤에도 한양의 사내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목에서 혹은 그녀가 머무는 관청 근처에서 그 유명한 감동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몰려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제 죄인이었으나 동시에 조선 사대부들의 위선을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감동은 관비로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신을 버렸던 남편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잠시나마 자신을 탐했던 38명의 사내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낮은 곳에서 비로소 평온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정절이라는 굴레에 묶일 필요도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오로지 인간 감동으로서의 산말입니다. 그녀와 얽혔던 수많은 대관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거나 유배지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일탈로 시작된 이 소동은 조선 사회의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여인들에게 더 가혹한 법규로 돌아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감동의 이야기는 실록의 갈피 속에 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아마도 유교라는 거대한 장벽에 맨몸으로 부딪혔던 그녀의 발칙한 용기 때문은 아닐까요? 감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종실록 9년 8월의 기록은 그녀를 음탕한 여인이라 낙인 찍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유교라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인간의 본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의 사대부 사회는 겉으로는 더욱 엄격한 예법을 강조했으나 속으로는 누구나 제2의 감동을 꿈꾸거나 혹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감동은 비록 관비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르나 그녀가 뒤흔든 조선의 밤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정절이라는 굴레보다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따랐던 여인, 감동.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정한 담장 안에 갇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린 이 발칙한 야사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우리 조상들이 남긴 뼈아픈 기록입니다. 깊어가는 밤, 감동이 남긴 그 묘한 여운을 품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은밀한 사정을 전해드린 한양야사였습니다.